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재 270쪽, 270쪽, 지난주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자료는 이제 지난주 나갔던 자료, 12월 9일 날 나갔던 자료, 투자론 교환 4번이요. 투자론 교환 4번. 우리 두 문제 풀고 아직 10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론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할 거고, 남은 수업은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투자론 중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계산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할 건데, 계산 문제 풀이를 한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약간 부담이 가실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뭐 계산 문제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해서 계산 문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론 다음 단계가 계산 단계인데 저는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론을 하면서 계산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투자론이나 뭐 우리 공부했던 수요공급 이론이나 감정평가론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계산 문제 때문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들을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시험이 다가온다는 부담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 막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가면요. 시험이 다가온다는 부담감과 싸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롯이 공부만 하셔도 되는 시기에는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도 한번 다루어 보셔서 그 내용들을 미리 공략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시험에 다가온다는 부담감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들 수가 있다는 취지의 수업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수업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렇게 보람이 있는 그런 수업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교재는 270쪽, 270쪽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론. 교재는 270쪽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자는 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분산 투자를 해서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아직 요 단어는 배우진 않았지만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현익을 얻도록 하는 자산 관리 방법 및 원리를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집중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고,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제거하고 비체계적임을 제거하고 안정된 결합 현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뭐 10억을 가지고 있다면 10억에 A 부동산에 몰빵해서 투자하지 말고 2억은 A 부동산에, 3억은 B 부동산에, 나머지 5억은 C 부동산에 이렇게 분산 투자자는 것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그냥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다.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계산 문제는요. 그 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그냥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어떤 거 배우셨냐면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냥 기대 수익률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로 한번 나오실래요? 오, 안으로 들어갔어. 그냥 기대 수익률은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비관적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 낙관적인 경우.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비정낙으로 공부하셨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미래 수익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확률이 나오는데요. 확률이 3개 더해서 몇 프로 나온다 그랬냐면 100%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20%, 30%, 50%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더했을 때 100% 나와야 되고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 수익률의 구조가 비관적일 때에서 정상적일 때로 또는 정상적일 때에서 낙관적일 때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얘가 6%, 얘가 8%, 얘가 13% 이런 식이 되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기억 계시죠? 자, 그러면 이 기대 수익률은 비정낙의 무엇과 확률과 수익률을 뭐해서 곱해서 더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 퍼센트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제가 GT 기능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다이소 계산기 다이소 3,000원짜리 계산기를 꺼내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AC를 누르고
A씨를 누르고 20 곱하기 6%, 그 다음에 30 곱하기 8%, 그 다음 50 곱하기 13% 하신 다음에 뭐를 누르면, GT를 누르면 답이 튀어나온다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예, AC 누르고 20 곱하기,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20 곱하기 6%, 1.2가 나올까요? 30 곱하기 8%, 2.4가 나올까요? 마지막 50 곱하기 13%, 6.5가 나올까요? 그리고 GT 눌러주면 계산기 10.1이 딱 뜰 거야. 이 10.1이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럼 일로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비중. 그리고 수익률이란 말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을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비중이란 단어와 수익률이란 단어를 무엇에서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뭐로만 바뀐다는 것이냐면 비중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역시 출제를 한번 해볼 테니까 지금 한번 어떤 구조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 자산, B 자산, C 자산 이렇게 떠요. A 자산, B 자산, C 자산. 그리고 비중이라는 말이 드는데 문제 구조를 좀 잘 기억해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A와 B와 C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 비중을 몇 프로 둬서. 그러면 여기 뭐 20%, 여기 뭐 30%, 여기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옆에 수익률을 쓸 건데요. 수익률은 특징이 수익률이 뭐 9%, 6%, 12%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확률이라고 했던 부분이 비중으로 바뀌는 것뿐인데 3개를 더해서 100%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비정낙에서는 B에서 정으로 갈수록 정에서 낙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근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 부동산의 수익률이 제일 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A보다 B가 더 낮아도 되고 뭐 C가 제일 높아도 되고 물론 C가 제일 낮아도 되고 이거는 수익률의 구조가 갈수록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과 그냥 기대 수익률의 차이점은 그냥 기대 수익률은 일단 A, B, C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산 3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비정낙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 그리고 비중과 수익률이 아니라 확률과 수익률이고 비중과 확률은 똑같아요. 3개 더해서 100% 나오는 건 맞는데 비정낙일 때 그냥 기대 수익률일 때는 3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에서 정에서 낙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굳이 수익률이 갈수록 올라갈 필요는 없다. A보다 B가 수익률이 더 낮아도 관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계산기에 뭐를 누르고 A씨를 누르고 20 곱하기 9%, 30 곱하기 6%, 50 곱하기 12% 하신 다음에 뭐를 누르면 GT를 누르면 됩니다. 이거 답 한번 찾아볼까요? 예. 자, 그러면 계산기 또 꺼내서 계산기를 자꾸 활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부감을 없애는 겁니다. 계산기는 내 친구, 계산기 즈 마이 프렌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AC 누르고 20 곱하기 9%, 1.8 나올 거예요. 30 곱하기 6%, 또 1.8 나올 거예요. 50 곱하기 12%, 이번엔 6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GT 누르면 9.6이 나올 겁니다. 이 문제 답은 9.6%가 답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9.6%가 답이 되는데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되긴 한데 문제가 약간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안 주냐면 지금 제가 요 밑줄 걷는 수익률 있죠. 수익률. 요거 갖다가 9%, 6%, 12%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호황과 불황으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로 나뉘어주고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50%씩 주는 경우도 있고 50%가 아닌 숫자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 투자론 교환이라는 자료 있죠. 그죠? 여기 제가 지난주에 몇 번까지는 풀어드렸냐면 지난주에 요거 3번까지는 아마 풀어드렸을 거예요. 3번까지는 풀어드렸고 오늘은 4번부터 갈 건데 자, 집 한번 보시죠. 4번, 5번. 4번에 가니까 ABC 3개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의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그래서 이 문제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5. 그렇지.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고 밑에 5번 문제도요. 전체 자산,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요게 이제 사실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항상 구조가 똑같습니다. A, B, C가 나오거나 자산 3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A, B, C가 어떤 부동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줍니다. 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어들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혹시 시험에서 변형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면 되는 구조거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뭐라 그랬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죠. A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A, B, C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비중을 나누어 가지고 분산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 B, C로 안 나오고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비중입니다. 비중. 이 비중은 3개를 더했을 때 몇 프로 나와야 되냐면 100%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수익률입니다. 근데 이 수익률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수익률을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그냥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어서. 근데 예제 4번 문제와 예제 5번 문제를 구분해서 낸 이유는 뭐냐면 예제 4번 문제는 보니까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씩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50%씩. 절반. 근데 예제 5번 문제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호황은 확률이 40%고 불황은 확률이 60%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예. 위에는 50대 50이고 밑에는 40대 60입니다. 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일로 한번 나보실래요? 다시 한번 일로 한번 나보셔서. 그럼 아까 그냥 기대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곱해서 더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곱해서 더하는 거 맞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기대 수익률은 확률과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게 뭐로 바뀐다? 비중으로 바뀐다. 그리고 하나 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에서 비정낙이 나오면 그냥 기대 수익률이고 A, B, C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산을 구체적으로 주면 그거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확률 3개 더하면 100% 나오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에서 비중 3개 더하면 100%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기대 수익률은 비정낙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A보다는 B가 수익률이 더 낮고 C가 B보다 수익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수익률이 지 마음대로 나와도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들이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는 그냥 확률과 수익률로만 출제가 되는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 수익률을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서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어서 출제를 하고 그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50대 50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40대 60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전체 지도 같은 게 그림 같은 게 밑그림 같은 게 조금 그려집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랑 퍼센트 두 개를 곱할 때 암산하는 방법 또는 암산이라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자, 6% 곱하기 40%, 7% 곱하기 30%, 그 다음에 12% 곱하기 40%, 그 다음에 20% 곱하기 40%. 요런 걸 뭐 여러분들이랑 저랑 암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6% 곱하기 60%, 7% 곱하기 70%, 12% 곱하기 60%, 그 다음에 20% 곱하기 60%.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랑 물론 계산기를 써서 문제를 풀면 풀 수 있겠습니다만은 퍼센트 두 개 곱하는 걸 암산하는 방법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런 수업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수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월달, 뭐 3월달, 5월달 가면 급해서 제가 이런 걸 못 해드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 잘 듣고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퍼센트 두 개를 곱해서 암산하는 방법은요. 항상 기준은 적은 숫자 기준. 적은 숫자가 기준이 되고요. 항상 퍼센트 곱할 때는 50%를 기준으로 봅니다. 퍼센트 곱할 때는 50% 기준으로. 그래서 50%보다 더 되는지 덜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자, 6과 40 중에서 작은 숫자는 6이죠. 7과 30 중에서 작은 숫자는 7이죠. 12와 40 중에서 작은 숫자는 10이죠.
20과 40 중에서 적은 숫자는 20이죠. 맞나요? 예, 여기 기준이 되고 항상 옆에 40%를 곱하든 30%를 곱하든 60%를 곱하든 관계없이 절반이 뭐죠? 50%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6의 절반이 얼마죠? 6의 절반이 3이죠. 7의 절반이 얼마죠? 3.5죠. 12의 절반은 6이고 20의 절반은 10입니다. 근데 옆에 곱한 퍼센테이지들이 전부 다 40%, 30%, 50%, 40%에서 50%가 안 돼요. 지금 곱한 숫자들은. 그러면 항상 절반 기준에서 그 숫자보다 숫자들이 덜 나와야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구구단을 외우시면 됩니다. 구구단을 외자. 오케이? 그러니까 6의 절반은 3인데 이놈 답은요. 절대로 3보다 클 수는 없어. 3보다. 왜냐하면 6의 50%가 됐을 때 3이란 말이야. 근데 40%니까 3보다 숫자가 더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덜 나와야 돼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암산하자는 거야. 이해하셨죠? 어땠어요? 한 번 더 하면 되죠. 자, 퍼센트 두 개를 곱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암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에 가셔서 암산을 해야 되는데 퍼센트 두 개 곱할 때 암산하는 거 물론 계산기를 쓰면 쉬워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하면 되니까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퍼센트 누르는 시간 한번 줄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암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암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적은 숫자를 기준해서 그 적은 숫자의 절반을 기준합니다. 또 그 적은 숫자의 절반 50%를 기준해서 내가 곱하는 숫자들이 40%, 30%, 20% 이런 숫자들이면요. 그 절반보다 못 미치는 숫자들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의 절반은 3인데 3보다 못 미치는 숫자. 그래서 64 해서 2.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놈 답은 6 곱하기 40% 하면 2.4가 나와야 되는데 간혹 분위평 모토 여기서 6의 40%가 24%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24%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6의 몇 프로를 때려도 50%를 때려도 3%밖에 안 나오거든. 왜냐면 50%라는 건 절반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3을 맥시멈으로 3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와줘야 돼. 그리고 같은 논점으로 7의 절반은 3.5란 말이야. 3.5. 3.5보다 숫자가 한참 덜 나와야 돼. 왜냐면 곱하는 숫자가 30%니까. 7, 3, 2.1. 그 다음에 12의 절반 6이거든요. 6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와줘야 돼. 6보다. 아시겠죠? 요거는 얼마? 4.8. 4.8. 요거는 자 20의 절반은 얼마죠? 10이죠. 10이잖아. 10보다 살짝 덜 넣어주면 돼. 그럼 요거는 얼마? 8%, 248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2% 곱하기 40% 하고요. 20% 곱하기 40% 하고로 갖다가 답을 갖다가 잘못 체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암산 기법 또는 암산할 때 유의할 점을 동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2의 40%를 때리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2의 절반이 얼마죠? 1이죠. 1보다 숫자가 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2, 4 하면 얘는 답이 0.8%가 되는 거야. 20의 40%를 곱할 때 8%가 나오는 거고 2의 40%를 곱하면 0.8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얘의 절반은 10이니까 10보다 살짝 덜 나올 것. 얘의 절반은 1이니까 1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올 것. 그러면 요거 되신 분들은요. 다음 요 놈을 문제를 풀 건데 요 놈은 똑같이 적은 숫자 기준합니다. 6, 7, 12, 20. 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를 기준하고 얘는 50%보다 높은 숫자들을 제가 일부러 곱해 드린 거예요. 50%보다 곱한 숫자들, 높은 숫자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절반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절반이 이번에는 하한선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보다는 살짝씩 다들 더 나와야 돼. 왜냐하면 곱한 숫자가 50% 초과하는 숫자들이니까. 그래서 6의 절반이 얼마죠? 3이죠. 3보다 더 나와야 돼. 그럼 66에 하면 3.6%가 답이 됩니다. 7의 절반은 3.5죠. 3.5보다 훨씬 더 나와야 돼. 3.5보다. 그러면 77에 4.9% 해야 됩니다. 10의 절반은 6이죠. 6보다 살짝 더 나와야 돼. 60%니까. 그래서 1, 2, 6이 12에서 요거는 7.2% 이렇게. 20의 절반은 얼마죠? 20의 절반은 10이죠. 10보다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12%. 같은 논점으로 혹시 2% 죄송합니다. 2% 곱하기 60%가 시험에 뜬다면 2의 절반은 얼마죠? 1이죠. 1보다 살짝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12%가 아니라 1.2%가 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뻔한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간혹 시험에서 2% 곱하기 60%랑 20% 곱하기 60%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2% 곱하기 40%랑
20% 곱하기 40%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잡고 그 숫자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절반으로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곱하는 숫자가 40%, 30% 이렇게 50%에 못 미치는 숫자를 곱할 때는 아까 기준 잡은 절반보다 숫자가 덜 나와줘야 되고, 이해하셨나요? 예. 내가 곱하는 숫자들이 적은 숫자 기준에 했을 때 절반 먼저 잡고 60%, 70%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아까 최소값으로 잡은 숫자들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3보다 3.5보다 6보다 10보다 1보다 숫자들이 덜 나와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시고, 얘는 3보다 3.5보다 6보다 10보다 1보다 숫자들이 살짝씩 더 나와줘야 돼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일로 들어와. 이제 들어와. 그전에는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이제 들어와봐. 자, 보시죠. 호황과 불황 확률이 50%씩이다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6에다가 50% 곱하고 8에다가 50% 곱하고 10에다 50%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6에 50% 곱하면 절반이니까 얘는 3이에요. 8에 50%는 4고 10에 50%는 5지 뭐. 이번에도 절반씩 다 곱해줘야 됩니다. 4에 50%는 2, 요것도 2, 요거는 1이에요. 그리고 위에 둘을 더해주면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3에다 2 더하면 5%가 되고요. 4에다 2를 더하면 6%가 되고요. 5에다가 1을 더하면 역시 6%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구해져 버렸냐면 수익률이 구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랑? 비중과 수익률을 곱해서 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박스를 이렇게 치면 이건 계산기 활용센터입니다. 계산기 활용센터. 여러분들 계산기 활용센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웰컴 투 계산기 활용센터. 아시겠죠? 예.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AC 누르고 이제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20 곱하기 5%. 그다음에 30 곱하기 6%. 그다음에 50 곱하기 6%. 그리고 뭐 GT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저도 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AC 누르고 20 곱하기 5%. 1 나오네. 30 곱하기 6%. 1.8 나오네. 50 곱하기 6%. 3 나오네. 그리고 GT. 그럼 계산기 얼마가 뜰 거냐면 5.8이 뜰 겁니다. 5.8이 떠 있는데 답이 5.8이 지문 5개 중에 있을 때 그 감동. 이걸 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비중 3개 나오고 수익률이 3개 나와야 되는데 혹시 요 놈을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었을 때는요. 그 50%씩 다 곱해준 다음에 2개를 더해요. 근데 이렇게 50%씩 나올 때는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때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하고 4하고를 더해서 어차피 확률은 반반이니까 나누기 2를 때려서 5, 8하고 4를 더해서 12를 만든 다음에 나누기 2 때려서 6, 10하고 2를 더해서 12 때린 다음에 나누기 2에서 6. 근데 제가 왜 이렇게 3개를 곱하고 3개를 곱하고 2개를 더했냐면 밑에 거 풀라고 그래요. 자,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나머지 문제는 똑같은데 40%대 60%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40%대 60%.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을 곱할 때 어떻게 곱하셔야 되냐면 아까처럼 2개를 다 더해서 나누기 1을 때릴 수가 없잖아. 비중이 다르니까. 그러면 일일이 다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짜잔하고 우리가 아까 암산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됩니다. 자, 40과 비교를 했을 때 20, 25, 10이 적은 숫자거든. 절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절반. 20의 절반은 10이거든. 10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와야 돼. 왜냐면 내가 곱하는 퍼센트가 40%니까 절반보다는 좀 적은 숫자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준값을 얘기해 주고 20의 절반은 10인데 24 그러면 8% 해야 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25의 절반은 12.5거든요. 12.5보다 약간 숫자가 덜 나와야 돼. 얘는 40% 곱해주면 10이 나옵니다. 10의 절반은 5거든요. 5보다 숫자가 살짝 덜 나와야 됩니다. 얘는 4입니다. 이번엔 60% 곱합니다. 60% 곱하면 적은 숫자 기준에서 절반을 만든 다음에 절반보다 숫자가 살짝씩 더 나와줘야 됩니다. 60%니까. 이 느낌 왔어요? 예. 그래서 10의 절반은 5인데 5보다 숫자가 살짝 더 나와야 돼. 그래서 16은 6 합니다. 16은 6 합니다. 8의 절반은 4인데 4보다 숫자가 살짝 더 나와줘야 돼. 60%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86에 4.8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 두 놈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요 놈이 14% 나오고요. 요 놈이 16% 나오고요. 요 놈이 8.8% 나옵니다. 그러면 비중 3개 나왔잖아요. 여기죠. 비중 3개 나왔고 요 지금 수익률 곱해서 더한 값이 요게 3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계산기 활용센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일 먼저 뭐를 누르고 AC를 누르고 그다음에 20 곱하기 14%. 오케이. 그다음에 30 곱하기 16% 이렇게 마지막 뭐 50 곱하기 8.8% 하신 다음에 뭐 눌러요? GT 누르면 GT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 그랬죠.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20 곱하기 14% 2.8 나오네. 30 곱하기 16% 4.8 나오네. 50 곱하기 8.8% 4.4 나오네. 그리고 GT 눌러주면 계산기에 12가 딱 떠 있어요. 12가 딱 떠 있는데 지문 5개 중에 12가 있을 때 12.0이 있을 때 그 감동 여러분들이 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기대 중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비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률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A, B, C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자산 3개가 나와줄 겁니다. 그리고 비중은 3개 더해서 100% 나오고 수익률은 이번에는 갈수록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A보다 B가 수익률이 더 낮아도 관계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을 그냥 주면 그냥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이 수익률을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50대 50이 나오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때리는 방법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혹시 50대 50이 아닐 때 40대 6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20대 80이라든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첫 번째 확률을 딱 곱해줍니다. 두 번째 확률을 곱해줍니다. 그 숫자들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있었던 비중이랑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어차피 계산은 계산기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나중에 싹 다 없는 가운데 제가 문제풀이를 하나도 안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조금 넘겨 보셔야 됩니다.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를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셔서 어디로 가볼 거냐면 282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282. 그래서 저랑 28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2. 282. 오케이. 좋아. 좋아. 자, 282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 정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말도 있고요. 연금의 내가 계수라는 말도 있고 감채 기금 계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는 말도 있고 연금의 현가 계수라는 말도 있고 저당 상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줄여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는 1내.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연내.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1현. 일시불 현가계수, 연현, 연금 현가계수.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감기라 그래. 감기.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저상이라 그래. 저상.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식이 총 6개입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줄여서 1내, 연내, 감기, 일현, 연현, 저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암기 또는 기억을 하셔야 될 공식, 원래 이건 지금 하는 거 아닌데 조금 빡세게 한번 수업 진행해 볼게요. 공식은 3개만 외웁니다.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구하는 공식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일시불의 현가계수 구하는 공식과 마지막입니다.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연금의 내가계수 구하는 공식을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절로 가셔서 저랑 요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시간가치 계산 공식인데요. 일단 미리 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원래 11월 달, 12월 달 이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 같은 그런 파트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초반부터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남들보다 계속 2.5점이 더 나와주면 참 좋겠죠. 과목별로. 그죠? 예,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좀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서 틀리는 파트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시간과 싸우지는 않아도 될 때, 공부만 하셔도 될 때 한번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충분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2가지 사항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7% 가시면 떴어요. 그럼 이거는 0.07이에요. 5%가 시험에 떴어요. 그럼 이거는 0.05예요. 0.05. 10%가 시험에 뜨면 이거는 0.1이고요.
20%가 시험에 뜨면 요거는 0.2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7% 하는데 0.7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7%는 0.07, 5%는 0.05, 2%는 0.02, 1%는 0.01, 3%는 0.03이고 30%가 0.3, 20%가 0.2, 10%가 0.1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있다가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자율 개념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뭐 5%, 7%, 10%, 20% 이런 개념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7% 그러면 0.07, 5% 그러면 0.05, 10% 그러면 0.1, 20% 그러면 0.2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현재 가치라는 단어와 미래 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현가라 그래요. 현가. 현재 가치를 현가. 그래서 촌스럽게 현재 가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줄여서 그냥 현가 그래버립니다. 미래 가치를 줄입니다. 요거는 미가 그러진 않고요. 가운데 두 글자 줄여서 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근데 우리가 통상 지출은 언제 하냐면 현재 하고요. 수입은 언제 벌어들이냐면 미래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출 현재 해서 수입을 미래 벌어들인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출은 현재 하고 수입은 미래 벌어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도 할 필요가 있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작업, 반대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보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할증이라 그래요. 할증. 내가를 현가로 땡겨오는 작업을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그래서 JBS 앞으로 할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현가를 내가로 보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할인한다 그러면 내가를 현가로 땡겨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재 1억이 20년 후에 가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안 궁금하군요. 궁금해야 되는데 20년 후에 1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 1억을 20년으로 보내면 아마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1억보다는 큰 금액이 될 거라고. 이게 할증. 2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겨오면 1억보다 형편없이 작은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지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할증하고 할인하는데 할증하고 할인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이자율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R%에서 R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R이 나오면 R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이제 5% 나오면 0.05, 7% 나오면 0.07, 10% 나오면 0.1, 20% 나오면 0.2 이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수익률이라 그래. 할인될 때는 할인율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8%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면 8% 나와요. 할인율도 8% 나오고. 결국 이자율과 수익률과 할인율은 역할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이자율, 할인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 단지 이자율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로 이름이 바뀌고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뀌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라 그래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아빠라 그러겠지. 그죠? 근데 우리 조카들은 저한테 삼촌 또는 뭐 큰아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바뀌었나요? 저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를 아빠라고 하고 누군가는 저를 삼촌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저를 이제 큰아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자율이라는 놈이 할증될 때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수익률이고 할인될 때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할인율일 뿐이지 세 개는 싹 다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시게 되면요. 시험에서 표현될 때 어떨 때는 이자율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수익률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실제로도 할인율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리수 아세요? 하리수? 하리수? 하리수 아니죠. 하리수 아니죠. 하리수 맞습니다. 하리수 아니죠. 할이수 맞습니다. 할인율과 이자율과 수익률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 같은 말. 할이수는 같은 말. 할이수는 같은 말. 할이수,
아니죠. 할이수 맞습니다.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5%다. 당연히 수익률도 5%고요. 이자율도 5%입니다. 걔들은 원래 같은 놈인데 단지 이 이자율이라는 놈이 할증될 때는 수익률로 이름이 바뀌고 할인될 때는 이름이 할인율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할이수 같은 말이다. 요거 지금은 까먹어도 좋아요. 계속 할 거예요. 할인율, 이자율, 수익률은 같은 말이다. 요때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 3개가 있어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 이렇게 해서 일내, 연내, 감기 요 3가지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도 3가지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 이렇게 해서 일현, 연현, 저상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공부할 때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일시불이라는 단어와 연금이라는 단어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간혹 우리 수험생들 중에 공부를 한 2, 3년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불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또는 연금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후반부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긴 하는데 실력이 안 느는 전형적인 분들이에요. 응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응용이. 그러니까 배운 대로 안 나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틀리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 누가 일시불이 뭐예요? 연금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원 하고 매년 1원씩 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일시불과 연금의 차이점입니다. 자, 1원은 일시불이고요. 매년 1원씩은 연금입니다. 1원은 일시불이고 매년 1원씩은 연금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1원 하고 돈이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일시불이에요. 근데 매년 1원씩 하고 돈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번만 출연되면 걔를 뭐라 부르고 일시불이라 부르고 돈이 여러 번 출연되면 걔를 연금이라 부르는데 연금에서 유의하실 점.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됩니다. 금액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뭘까요? 500만 원 일시불이에요. 1000만 원 일시불이에요. 3억 일시불이고 64억 3274만 9326원은 뭐예요? 일시불이에요. 근데 매년 100만 원씩 연금이에요. 매년 3천만 원씩 연금입니다. 500만 원씩 3번 연금입니다. 100만 원씩 2번 연금입니다. 그럼 몇 번부터 연금이냐면요. 같은 금액의 돈이 2번부터 연금이에요. 한 번은 뭐고요? 일시불이고 3번은 당연히 연금이고 그러니까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와야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혹시 제가 300, 700, 50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일시불, 일시불, 일시불. 얘는 일시불이 3개 나온 거예요. 300, 700, 500은 연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여러 번 나와도요. 금액이 달라지면 연금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500, 500, 700은 뭘까요? 500, 500, 700은요. 500 2개는 연금이고요. 700은 일시불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금 한 묶음과 일시불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700, 700, 300, 300, 300.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요. 700 2개가 연금이고요. 300 3개가 또 연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금이 몇 묶음? 2묶음이 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700, 700, 300, 300, 300 했을 때 연금 그려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연금 그려버릴까봐. 연금 한 묶음이 아닙니다. 연금 2묶음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자, 300, 300, 300, 200, 500, 500. 이건 뭘까요? 자, 마음의 준비하셔요. 300, 300, 300, 200, 500, 500은 뭘까? 자, 이거는요. 연금 하나 나왔고요. 일시불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연금 하나 나왔어요. 이걸 읽을 때는요. 연금, 일시불, 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습을 몇 개 시켜드렸냐면 3개, 4개 시켜드렸거든요. 그 돈이 같은 돈이 한 번 나오면 일시불이고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오면 연금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300, 700, 500은 일시불 3개. 500, 500, 700은 500 2개는 연금, 700은 일시불. 700, 700, 300, 300, 300은 연금 2묶음. 300, 300, 300, 200, 500, 500은 연금과 일시불과 다시 연금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있는 돈을 N년 후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있는 돈을 N년 후로 보내는 경우. 그리고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로 땡겨오는 경우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시켜온다라고 부릅니다. 현재 있는 돈을 N년으로 보내는 경우를 갖다 우리는 내가계수를 적용한다라고 그래. 근데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 것을 갖다 우리는 현가계수를 적용한다 그래요.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고 여기가 미래예요. 미래고 현재 있는 돈을 N년 후로 보내요. N년 후로 보내요. N년 후로 보내면 우리는 이것을 내가계수라고 불러요. 현재 있는 돈을 N년 후로 보내면 이걸 내가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한 놈만 N년 후로 보내는 경우는 일시불에 내가계수를 적용한다 그러고요.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내면 내가계수는 내가계수인데 연금의 내가계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계수가 어떤 구조냐면요. 할증시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계수를 내가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놈만 N년으로 보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고 여러 놈들을 N년으로 보내면 연금의 내가계수가 됩니다. 자, 우리 은행 가면요. 자, 우리가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계산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1회 시험에서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를 구분하지 못하시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은행 가면 상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정기 예금 상품이라는 게 있고요. 정기 적금 상품이 있습니다. 합쳐서 예적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예금과 적금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묻진 않을게요. 고객의 비밀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기예금이 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년 만기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년 만기 정기예금. 자,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소개해 드리면요. 1억 한 번만 넣어요. 한 번. 그리고 이걸 3년 뒤에 찾아요. 그러면 1억하고 그에 붙는 뭐까지 찾겠지? 이자까지 찾겠지. 이게 정기예금이에요. 그럼 정기예금은요. 돈을 여러 번 불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넣고 3년 뒤에 찾는 게 3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적금 상품은요. 매년 1억씩 불입하는 거예요. 몇 년간? 3년간. 그러니까 1억 불입하고 3년 뒤에 찾는 거예요. 이게 정기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금액을 한 번 넣고 N년 후에 찾는 것은 예금 상품이고 일시불에 내가계수를 통해서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산정하지만 돈을 여러 번 넣고 N년 후에 찾는 금액 적금 상품은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통해서 만기에 타먹는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원이란 돈을 N년으로 보냈을 때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구할 때는요. 일시불에 내가계수를 적용합니다. 매년 1원씩이란 돈을 N년으로 보냈을 때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은요. 연금의 내가계수를 통해서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정기예금 상품의 만기 때 타먹는 금액 산정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적용하고요. 돈을 한 번 넣으니까. 정기 적금 상품에서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요. 같은 돈을 여러 번 넣으니까 연금의 내가계수를 통해서 만기 때 타먹는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오늘은 현가계수는 뭐 그렇게 좀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건 아닌데 시범 보시죠. 이번에는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출발을 미래에서 출발해요. 미래에서.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기는 거야. 자,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땡기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있는 돈 한 놈만 현재로 땡기는 경우가 있고 미래에 있는 돈 여러 놈들을 현재로 땡기는 경우가 있어요. 한 놈만 현재로 땡길 때는요. 현가계수는 현가계수인데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산정을 하고요. 여러 놈들을 현재로 땡길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연금 현가계수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아직까지는.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미래에 있는 돈 한 놈을 현재로 땡길 때 써먹는 공식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그런데 미래에 있는 돈 여러 놈들이 있겠죠. 그죠? 그 놈들을 환원시켜 올 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고 미래에 있는 돈을 출발하고 그 놈을 어디로 땡길 때? 현재로 땡길 때. 나중에 이걸 유식한 말로 환원시킨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미래에 있는 돈 1원을 현재로 땡길 때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산정을 하고요. 매년 1원씩을 싹 다 환원시켜 올 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돈이 한 번 나왔어. 걔를 N년으로 보내. 이때는 그 돈 곱하기 1내 하면 됩니다. 돈이 여러 번 나왔어. 그리고 N년으로 보내.
그때는요. 그 돈 곱하기 연내 하면 됩니다. 돈이 한 번 나왔어. 걔를 현재로 땡겨온대. 그럼 그 돈 곱하기 1현 하면 됩니다. 돈이 여러 번 나왔어. 그 돈을 전부 다 환원시켜와. 그러면 그 돈 곱하기 연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단어가 익숙치 않아서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간단합니다. 한 놈 보내면 1내, 여러 놈 보내면 연내. 한 놈 땡기면 1현, 여러 놈 다 땡기면 연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자, 시험해보십니다. 감채기금계수라는 것과 저당상수라는 게 남았는데, 감채기금계수는 이런 거예요. 자, N년 후에 이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할까를 구하는 공식을 감채기금이라고 하고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했을 때 상한에 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가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N년 후에 이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 또는 얼마를 적립해야 될까를 쓸 때, 적용할 때 써먹는 공식이 그 유명한 감채기금계수고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했을 때 갚아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돈 빌리고 돈 갚아 나가야 되겠죠. 네.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공식이 정말 이것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저당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상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감채기금계수와 저당상수에서는요, 작은 원을 구하는 거예요. 작은 원. 큰 원을 구하는 게 아니야. 감채기금계수도 요 작은 원을 구하고요. 저당상수도 요 작은 원을 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작은 원을 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큰 원이 어디 있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큰 원이 저기 N년 후에 있어요. N년 후에 저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 나가면 될까? 그때는 그 돈 곱하기 감채기금계수를 딱 때려주면 불입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저당수는 차입한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차입을 하고 그 돈 곱하기 저당상수를 때리면 매년 갚아 나가야 될 상한 원리금, 내가 갚아 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웁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구할 때 저당상수라는 공식을 쓰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작은 원을 여러 개 그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감채기금이에요, 저당상수예요. 그러면 아직은 몰라. 근데 큰 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될까요를 구할 때 써먹는 공식은 뭐고요? 감채기금계수고요. 현재 요만큼을 차입했을 때 상환해야 될 원리금을 구하는 공식이 뭘까요? 그러면 그때는 요 작은 원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작은 원을 구하는 건 공통적인데, 현재 요만큼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 구할 때는 뭐를 쓰고 저당상수를 쓰고, N년 후에 요만큼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해야 되는 금액을 구할 때는 뭐를 쓴다? 감채기금계수를 쓴다는 겁니다. 아직은 좀 힘드시죠? 일단 일로 한번 나와봐. 일로 한번 들어와봐. 1단계입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1단계입니다. 자, 화폐의 시간가치는 크게 미래가치계수가 있고요. 현재가치계수가 있어요. 미래가치계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일내, 연내, 감기가 있고요. 현재가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현, 연현, 저상입니다. 줄여서 그렇지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입니다. 그럼 이때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어떨 때 적용하냐면요. 1원이 한번 나오고요. 물론 1원이 나올 필요는 없어요. 100만 원이 나와도 되고 1000만 원이 나와도 되고 5억이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죠? 돈이 한 번 나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나온 돈을 N년으로 보내. 그때는 1내를 적용합니다. 근데 매년 1원씩 같은 돈이 여러 번 나왔어. 걔를 N년으로 보낼 때는 연금의 내가계수를 적용합니다.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불입해야 되고 적립해야 되겠습니까? 를 구할 때는 뭐를 쓰고요? 감채기금계수를 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얼마를, 1원을 현재로 땡길 때 써먹는 공식이 일시불의 현가계수고요. 미래에 있는 매년 1원씩을 전부 다 환원시켜 올 때 써먹는 공식은 연금 현가계수고요. 돈을 차입했을 때 갚아 나가야 될, 즉 상환해야 될 원리금, 나중에 이걸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그러기도 합니다. 이때 써먹는 공식이 저당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우 뭘 했냐면요. 어떨 때 어떤 공식을 써먹는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보세요. 계속 반복하면 쉬워요. 자, 1원 N년 후 1내. 매년 1원씩 N년 후 연내. 저거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기. 1원만 땡겨 1현. 매년 1원씩을 다 땡겨 연현. 차입하고 상환해 나는 원리금 저상.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계산 문제 관련해서는 공식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내, 1현, 연내. 1내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처리합니다. 이 공식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현 어떻게 처리하냐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까요? 숫자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하면 일식으로 내각에 쓰고, 숫자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일식으로 현각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지, 얘는 그냥 숫자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각의 수는 자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쉴 거거든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공부합시다. 요 세 개 공식을 10분 안에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암기할 시간을 많이 준다고 암기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을 조금만 주더라도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요 기간 동안에 외우세요라고 누군가가 약간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못 외우면 막 지랄하고 막 그래야지 암기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그래서 제가 10분 쉬었다 와서 요 세 가지 공식을 갖다가 암기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식으로 내각계수 1내 얘기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 1현 얘기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연내 얘기해봐요.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 공식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테스트 할 거니까 요 세 개 암기해 주시고, 저는 좀 쉬었다 올게요. 저는 피곤해요. 나 오늘 좀 피곤하다. 난 좀 쉬었다 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시험 끝나면 엄청 많이 쉬니까 지금은 쉬지 말고 요 세 개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요 공식을 갖다가 실전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그거까지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